미국 10대들에게 아이폰은 단순한 폰이 아닙니다. 신분증이죠. 그런데 2025년 겨울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서 이 견고한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 기술 분석가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미국 기술 패권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술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CES 현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웬만한 발표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애플의 혁신도, 인텔의 전성기도,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던 선언도 저는 모두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시장 공기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기자들도 투자자들도 경쟁사 직원들까지 말수를 줄이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판이 바뀔 때만 흐르는 공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 기술 산업을 분석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 지점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훌륭한 제조 강국으로는 봤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흔들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그 증명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세계 전자산업의 심장,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 한복판에 수백 명의 인파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외신 기자들, 글로벌 애널리스트들, 경쟁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 전시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이 향한 곳에는 단 하나, 손바닥 위에 얹힌 작은 사각형이 있었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3단으로 접혀있던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직감했죠. 지금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기업의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기술로 맞붙는 시대, 그 서막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은 판매량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느냐, 그 자리를 두고 국가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진짜 패권 전쟁이었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이폰으로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600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0%를 훌쩍 넘죠. 단순한 판매 수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바로 이 구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판매 대수로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익으로는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 좁고 가파른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세계 IT 산업의 지형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를 앞세워 기술 자립을 선언했죠. 미국의 수출 제재도, 부품 공급 차단도 중국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여 프리미엄 시장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두 나라가 기술의 정점을 향해 달려드는 동안 그 한가운데 작은 나라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물량 공세도 아니었죠. 수십 년간 반도체를 갈고 디스플레이를 다듬고 힌지 하나에 수십만 번의 접힘 실험을 반복하며 쌓아 올린 기술의 완성도, 오직 그것 하나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인가? 그 질문의 답을 증명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최전선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땀과 도전이 쌓여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술 자존심의 대서사. 지금 그 막이 오릅니다. 미국 아이폰이라는 문화 권력. 자,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 10대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 무슨 브랜드입니까? 열의 8은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더 좋아서일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 10대의 80% 이상이 아이폰을 씁니다. 이건 취향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단톡방에서 혼자 초록 말풍선이 뜹니다. 파란 말풍선은 아이폰, 초록 말풍선은 안드로이드.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초록 말풍선이 뜨는 순간 은근한 시선이 쏠립니다. 이쯤 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신분증이죠. 애플은 이걸 정확히 노렸습니다.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닙니다.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롭, 애플워치, 맥북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묶이고 습관이 묶이고 결국 사람이 묶입니다. 이걸 생태계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교하게 설계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나가면 불편하니까요.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애플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매장은 그냥 가게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조명, 직원의 태도까지 마치 미술관 같습니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삽니다. 그 경험에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100만 원이 넘어도 200만 원이 넘어도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파는 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계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꺼내 들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60%를 넘습니다. 수십 개 브랜드가 나머지 40%를 서로 나눠 갔습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애플 혼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품 하나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기업은 인류 역사상 애플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폰 화면 안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미국의 상징인 아이폰이 한국 기술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강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감성을 팔고 브랜드를 팔고 문화를 파는 동안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미국 몫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대한민국이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부품만 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플이 지배하는 그 시장 한가운데로 경쟁자의 자격으로 직접 들어간 겁니다. 링 밖에서 응원만 하던 선수가 드디어 링 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대한민국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대한 중국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그 나라.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화웨이의 기술 자립 선언. 2018년 5월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 제한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구글, 인텔, 퀄컴,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일제히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막히고 운영체제 지원이 차단됐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줄줄이 끊겼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이제 화웨이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화웨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역했습니다. 2023년 8월 화웨이는 조용히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메이트 60 프로. 사전 발표도 화려한 쇼도 없었습니다. 그냥 슬쩍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안에 들어간 칩셋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한가운데에서 중국이 혼자 만들어낸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그만큼 빨라진 겁니까? 어느 쪽이든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화웨이는 3번 접히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기가 펼치면 커다란 태블릿이 됩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중국이 먼저였습니다.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삼성이 당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화웨이가 폴더블 시장의 왕좌를 빼앗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도 쏟아졌죠. 분위기만 보면 중국이 이미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은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화웨이가 먼저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들었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의 힌지는 몇만 번이나 버팁니까? 화면 주름은 얼마나 남습니까? 방수는 됩니까? 한여름 태양 아래서도 욕실 수증기 속에서도 멀쩡합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1년, 2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들에 아직 화웨이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오래 버티는 기술. 화웨이는 전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아직 증명 중입니다. 반면 삼성은 달랐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수율을 높이고 힌지를 개선하고 주름을 줄이고 방수 등급을 올렸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화면이 들뜨는 문제가 있었죠.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겪으면서 고쳤습니다. 욕먹으면서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기술이 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화웨이는 국가의 자존심으로 달렸습니다. 삼성은 소비자의 손 위에서 날마다 검증받으며 달렸습니다. 방향이 달랐고 철학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과 완성된 것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이틀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2년을 쓰는 제품입니다. 그 2년을 버티는 힘, 그걸 묵묵히 쌓아온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그 긴 싸움 끝에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삼성의 전략 완성도로 승부하다. 삼성전자 수원연구소 지하 실험실. 이곳에서는 매일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기계팔이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접습니다. 하루에 수만 번, 1년이면 수백만 번.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에 기계가 먼저 혹독하게 심판합니다. 단 한 번의 이상 징후만 나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실험실 불빛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삼성의 방식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구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힌지 하나가 수십 개의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힌지가 수십만 번 접혀도 유격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은 접히는 순간마다 미세한 장력을 받습니다. 그 장력을 수백만 번 견디면서도 주름이 최소화되어야 하죠. 방수까지 해야 합니다. 접히는 기기에 방수를 넣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공학인지 느껴지시죠? 그것도 매일 쓰는 소비자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아름다운 집착입니다. 삼성이 처음 폴더블을 내놓은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화면이 들뜨고 주름이 심하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언론은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다시 나왔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나왔습니다. 욕먹으면서 달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섰습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삼성 폴더블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압도적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욕먹으며 버틴 시간이 결국 자산이 된 겁니다. 특히 인폴딩 구조는 삼성 철학의 집약체입니다. 화면을 안쪽으로 접어 외부 충격에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호합니다. 지금 당장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2년, 3년 뒤에도 멀쩡한 것을 골랐습니다. 오래 쓰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3번 접히는 폴더블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화웨이가 먼저 공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완성도로 응수했습니다. 힌지 내구성, 방수 등급, 화면 주름 최소화, 수율, 하나하나 검증을 마친 뒤에야 내놨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였습니다. 그게 삼성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격표에는 2,899달러가 찍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입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기술의 완성도로 싸우겠다는 선언, 프리미엄 시장의 정점에 서겠다는 선언, 더 이상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세계가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핵심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화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 OLED 70%. 스마트폰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수억 명이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화면, 갤럭시 화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들의 화면.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글로벌 OLED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70%를 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혼자 세계 최대 OLED 공급사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넣는 OLED 패널의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조립하고 세계가 쓰는 그 스마트폰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OLED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밝고 선명한 화면 아닙니까?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OLED는 각 픽셀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 해당 픽셀을 완전히 끄면 됩니다. 명암비가 압도적입니다. 색도 훨씬 정확하고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얇게 만들 수 있고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OLED가 없으면 폴더블은 없습니다. 그런데 OLED를 만드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유기물을 나노미터 단위로 증착해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색이 바뀝니다. 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납니다. 폴더블용 OLED는 더 어렵습니다. 수백만 번을 접어도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접히는 반경이 수 밀리미터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러면서도 색 정확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분야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설비 하나가 수천억 원입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습니다. 중국도 따라오려 하고 있습니다. BOE 같은 중국 기업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그러나 품질 격차는 아직 분명합니다. 삼성이 납품하는 패널과 중국산 패널의 차이를 소비자들은 눈으로 압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애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려 해도 쉽게 못합니다. 품질이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결국 아이폰 프리미엄 라인에는 한국산 OLED가 들어갑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입니다. 이 기묘한 구조가 한국의 위치를 고스란히 설명합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 화면을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판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면을 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화면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무엇일까요?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의 저력. 스마트폰 한 대를 분해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화면, 배터리, 카메라, 그리고 그 안에 수십 개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와 심장입니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은 그냥 유리 덩어리입니다. 그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1위입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0%를 넘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한국이 세계 D램 시장의 6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배터리가 오래 가는지, 금방 닳는지, 발열이 심한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메모리 반도체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스마트폰의 기본 체력, 그게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입니다. 그 정밀도로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고 수년이 걸립니다. 실수 한 번에 웨이퍼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이걸 양산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세계에 몇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업계 전체가 적자일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황에 더 투자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삼성은 공장을 짓고 라인을 늘렸습니다. 돈을 잃으면서도 미래를 샀습니다. 그 역발상이 지금의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차엣 GPT가 돌아가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자율주행이 작동하는 그 뒤에 HBM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HBM 시장에서도 한국이 선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의 쌀이 반도체입니다. 그 쌀을 가장 많이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의 승자는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기술에서 갈립니다. 화면을 만드는 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결국 판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력을 등에 업고 삼성은 세계 시장에 어떤 가격표를 내걸었을까요? 초프리미엄 전략, 가격이 아니라 기술의 선언. 2,899달러.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400만 원입니다. 중형 자동차 할부금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습니다. 이 가격표를 달고 삼성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겁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구조를 아십니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고가 제품은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박리담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많이 남기는 구조입니다. 애플이 이 구조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그 구조 안으로 정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격이 높다는 건 단순히 비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소비자 심리에서 고가 제품은 다르게 인식됩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전략의 본질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가격으로 경쟁했습니다. 애플보다 조금 싸게,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게.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그 가격을 정당화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OLED 70%,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폴더블 기술 6년의 축적. 이걸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싸게 팔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신감이 2,899달러라는 가격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도 압니다. 그러나 목적이 판매량이 아닙니다. 존재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존재감. 그걸 시장에 새기는 겁니다. 그 존재감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브랜드 가치가 중간 가격대 제품 판매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게 초프리미엄 전략의 진짜 목적입니다. 애플이 맥 프로를 수백만 원에 팔면서 아이폰 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점을 높이면 전체가 올라갑니다. 가장 비싼 제품 하나가 브랜드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계 소비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4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과연 그 값어치를 합니까? 그 질문에 삼성은 기술로 답을 냈습니다. OLED로, 반도체로, 수십만 번의 접힘 테스트로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그 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사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시선만큼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무시당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불과 30년 전 대한민국 전자제품은 저가품의 대명사였습니다. 싸고 무난한 제품, 그게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내놓고 세계가 그걸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 다음에 찾아온 기술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끝에서 세계는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이 끝없이 번졌습니다. 너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미국 기술 패권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오만함도, 워싱턴의 계산도, 월스트리트의 냉혹함도 익숙합니다. 세계 질서는 늘 그들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다른 나라가 따르는 구조. 그 질서는 너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 저는 처음으로 균열을 보았습니다. 미국 기업 부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곳, 중국의 집요함을 경계하면서도 결국 발걸음을 멈춘 곳, 그곳은 한국 기업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신제품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힌지를 만져보고, 화면을 접어보고, 빛을 비춰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습니까? 2년 써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에 한국 엔지니어는 웃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치를 말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실패 이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태도에서 저는 복선을 떠올렸습니다. 수원 지하 실험실에서 밤새 반복되던 그 기계팔. 접었다 폈다 수백만 번. 그 집요함이 바로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때 한국은 무대 뒤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OLED를 공급하고 메모리를 납품하고 이름 없이 기술을 댔습니다. 아이폰이 박수받을 때 한국은 조용히 뒤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무대 뒤에 조명 기술자가 아니라 스스로 무대 중앙에 서서 가격표를 내걸었습니다. 2,899달러. 그 숫자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당신들은 준비됐는가? 중국은 속도로 압박합니다. 미국은 브랜드로 지배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완성도로 버텼습니다.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장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년, 3년 그 시간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략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축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OLED 점유율 70%,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폴더블 6년 축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바친 시간의 결과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의 지속이 아니라 다극기술 체제로의 전환, 한국 변수의 부상.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공급망의 일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행위자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개 가장 묵묵한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주변부로 다루지 않겠다고.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소비자의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중심 변수로 분석하겠다고. 세계는 아직 완전히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봤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십 년을 준비한 나라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버팁니다. 그리고 버틴 자가 결국 판을 바꿉니다. 그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저는 미국이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기 전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몇 줄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반도체 공장 안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먼지 한 톨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짓은 작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 옆에서 그들은 소리 없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중견 연구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는 수원연구소 지하 실험실을 떠올렸습니다. 기계팔이 밤새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던 장면. 수백만 번의 테스트. 누군가는 과하다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효율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한 집착이 지금의 점유율을 만들었습니다. OLED 세계 시장의 70%, 메모리 반도체 최상위 점유율, 6년 넘게 축적된 폴더블 기술. 이 숫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시간의 결과입니다. 저는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수없이 분석해 왔습니다. 이익이 줄면 투자를 줄이고 주가가 흔들리면 연구 개발을 축소하는 패턴을 익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적자일 때 오히려 설비를 늘렸습니다. 불황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돈을 잃으면서도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패권은 한 번의 혁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교대하며 버텨낸 시간의 합입니다. 미국은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버팀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공급망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술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정책 보고서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전략 분석에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한국을 주변 변수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보다 이 조용한 공장의 불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밤을 견딥니다. 그리고 밤을 견딘 나라가 결국 아침을 엽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 질서는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 꺼지지 않는 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기업의 광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조명하기 위해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실제 공개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나 서사 전달을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 요약되었으며 실제 인물 상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